반갑습니다. 마수빈입니다. 저는 수학 교육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테지만요. 그냥 제가 수학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들 함께 나눠봤으면 해서요.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는 세계와 보지 못하는 세계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수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리 체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부제를 우리 생각의 한계와 그 너머에 관하여 이렇게 정해왔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 얘기를 할 겁니다. 그냥 도형 내지는 그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어떤 수학의 한 갈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불리죠. 여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길이의 제곱 더하기 여기 길이의 제곱은 여기 길이의 제곱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 같이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보고 있는 세계와 보지 못하는 세계.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된 것은 유클리드가 원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원어로는 이렇게 써 있고요. 원론이라는 그 단어는 실제로 그 엘레멘트, 그러니까 원소, 원리 이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의 굉장한 업적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을 논의하려면 기본적인 정의가 몇 개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어들을 정의를 막 합니다. 처음 시작은 23개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참이다 라고 가정을 할 만한 어떤 대상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 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가장 적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봤던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나 이런 정리들을 증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대가 몇 개나 필요할까요? 유클리드는 그것을 5개만으로 해냅니다. 그것을 공리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유클리드가 썼을 때는 공준이라는 말을 더 선호했습니다. 유클리드가 썼을 당시에 공준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 상황, 여기에선 기하학이죠. 기하학이라는 특정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공준이라고 불렀고요. 공리는 유클리드가 사용했을 때는 좀 더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이치들을 공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공리라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로 어떻게 해냈냐면, 원론이라는 책에서 450여 개의 명제들을 증명을 합니다. 이게 그 안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도 포함이 되고요. 이게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하죠. 막 초중고를 힘들게 했던 그 내용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300년 전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다 한 거죠. 할 건 한 거고 유클리드가 정리만 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23개의 정의가 뭐였고, 그리고 5개의 공리가 뭐였는지 한번 생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클리드의 원론 23개의 정의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굉장히 명료한 정의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찍어서 표현을 하지만 이게 점이 아니잖아요. 점이라는 건 어떤 굉장히 작은 것이고, 그걸 그냥 우리가 연필로 찍어서 그렇게 나타낸 거는 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이 없는 것이다. 굉장히 깔끔한 말 같습니다. 그리고 선은 폭이 없이 길이만 있는 것이다.
그 굉장히 정의하기 애매한 단어들인데 잘 정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직선에다 다른 한 직선을 세웠을 때 이웃한 각들의 크기가 같으면 그 각을 직각이라 한다. 직선에다가 다른 직선을 세웠을 때 여기 각의 크기가 같다면 그 각을 직각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각은 직각보다 작은 각이다. 뭐 23개 안에 둔각도 있습니다. 둔각은 직각보다 큰 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23개의 기본적인 용어들을 정의했습니다. 그냥 이게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5개의 공리가 있는데요. 5번째 공리는 우리가 오늘 다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앞에 4개의 공리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런 거 같죠? 그냥 두 점이 있으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게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 많은 논의들을 전개할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음, 유한한 직선이 있다면 선분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것을 얼마든지 길게 늘릴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점에서 모든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여 원을 그릴 수 있다. 원 그릴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직각은 모두 서로 같다.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이따가 볼 5가지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증명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어요. 앞에서 굉장히 잘 정의한 것 같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부분이라는 것은 뭐죠? 그리고 없다라는 것은 뭐죠? 이런 것들을 정의를 또 해야 돼요. 그럼 그걸 정의하기 위해선 또 다른 단어가 필요할 것이고 그 단어들을 정의하기 위해선 또 다른 단어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정의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제시되었던 그 정의들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에서 해석을 할 때는 유클리드는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분이 없는 것이라는 점의 정의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의 단어들은 그냥 정의 없이 쓰는 것으로 기하학에서 받아들입니다. 점, 직선, 그리고 어떤 점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 그 위에 있다라는 표현, 그리고 A와 B 사이, 그러니까 어떤 선분이 있다면 A와 B와 C가 있다면 B는 A와 C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이라는 말 또한 그냥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무정의 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같다라는 뜻의 합동이라는 어떤 관계도 정의하지 않고 사용하는 말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보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증명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한번 보면은요, 이게 무려 이제 원론에서 첫 번째로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AB라는 선분 이것만 갖고도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거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공리 당연히 받아들인다라고 했던 것에 일부러 원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A를 중심으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B를 중심으로 원을 그립니다. 이거 다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C를 만나요. C에서 만나죠. 그러면은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면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반지름이니까 원의 정의에 의해서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삼각형을 얻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유클리드가 했던 증명입니다. 첫 번째 증명이고요. 그럼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 하면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AB에서 A를 중심으로 원 그릴 수 있죠. 그건 우리가 가정했으니까요. B에서도 B를 중심으로도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것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 부분이 결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만나겠죠? 근데 만나는 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유클리드가 상당히 그 그림에 의존을 많이 했고 직관에 의존을 많이 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완을 하느냐 하면은 공리 체계를 좀 더 다짐으로써 완성을 하는데요. 1899년에 힐베르트가 이 다음과 같이 불리는 공리 체계를 구성을 하고요. 이것은 20개의 공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에서 제시되었던 그런 것들은 알고 보니까 숨어있는 공리들이 더 있었다 해서 지금은 20개의 공리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해석되어 오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클리드가 보고 있던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알아내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 2, 3, 4번의 공리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5번째를 보면 쉽지 않은데요. 이렇습니다. 두 개의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어느 한쪽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다고 하자. 그러면 두 직선을 얼마든지 늘렸을 때 두 직선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보다 작은 쪽에서 만난다. 유클리드의 평행공리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일단 길어요. 그리고 난해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지? 이게 과연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유클리드는 이 공리를 언제 처음 사용하냐면 29번째 명제를 증명할 때서야 처음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잘 쓰이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것들은 수학자들의 어떤 의문을 계속 키워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유클리드의 평행공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두 직선이 있고요. 그것이 한 직선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 합쳤을 때 직각의 2배보다는 작아 보이죠? 그러면 이 두 직선을 한없이 연장할 수 있는데요. 그 공리에 의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만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만난다는 것이고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려고 해봤어요. 그러니까 공리 중에 이 5번째는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 앞에 4가지만으로 5번째를 유도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하학의 체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공리는 4개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했던 시도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힐베르트의 평행공리라는 내용은 뭐냐면 한 직선이 있고 그 직선이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이 있다면 이 점에서 이 직선과 만나지 않는 직선은 오직 하나 있다.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말이죠. 이 어떤 평행공리, 힐베르트 평행공리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이것이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사실상 얘와 얘는 그냥 말 바꾸기와 다름없다라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수학에선 동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제시한 건 앞서 말했던 그 긴 문장이었는데 그것을 이 문장으로 대체해도 된다. 이 정도인 거지 그걸 증명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증명하려는 시도들도 사실은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면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이 나게 되고요. 이와 같이 유클리드 평행공리와 동치인 그런 관계로 판명이 난 것들의 대표적인 예들이 2가지 더 소개하자면요. 삼각형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행공리와 동치 관계입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도 이 유클리드 평행공리와 동치입니다. 즉 유클리드 평행공리 저 복잡한 문장이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이다.
이 말과 180도라는 것은 이제 직각이 2배라는 얘기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와도 이게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좀 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시도가 하나 있는데요. 사케리의 시도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AB라는 선분이 있고 거기에서 직각으로 선들이 뻗어나갑니다. 그리고 얘와 얘가 합동이라면 여기 어떨까라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여기가 직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케리가 여러 번 시도를 한 결과, 증명을 시도한 결과 이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했을 때 이건 셋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거 C랑 D가 둘 다 예각이거나 둘 다 직각이거나 둘 다 둔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내고요. 마침내 둘 다 둔각이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발생하더라. 즉, 저 두 각은 둘 다 직각이거나 둘 다 예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논리와 얼추 맞는 게 저게 직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유클리드 평행공리와 완전 동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케리는 유클리드의 그 평행공리가 이와 동치임을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두 각이 모두 예각이다라는 것을 부정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케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저거 두 개가 직각이지 예각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직선의 본질에 어긋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여기가 직각이지 예각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정하는 것은 유해하다. 유해한 예각 가정이라고 치부하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학적이지는 않은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그냥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것을 람베르트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예각이 아니라는 예시는 들 수가 없다. 예각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또 뭐 피타고라스 정리와 같은 다른 정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예각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뭔지 모르겠는데 수학적인 구조가 나타나더라 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람베르트는 이것이 전혀 모순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기가 예각인 게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삼각형 내각의 합이 당연히 그 180도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생각의 한계를 갖고 있는지 말이죠.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넘어가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지구는 사실은 완벽한 구의 형태는 아닌데요. 완벽한 구의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위도와 경도, 뭐 적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쭉 내려옵니다. 적도와 수직하게 내려올 수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적도와 수직하게 쭉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가 90도가 되게끔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도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세 각이 전부 90도인 세 개의 직선 경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저게 직각이라고 여겼던 그 세상은 평면입니다. 사실은요. 그쵸? 그리고
완벽한 평면이죠. 근데 그 평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니까 유클리드가 발견한 그런 세상이랑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평면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또한 평면이 아니라 구면이고요. 실제로 이 구면에서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람베르트는 앞에서 봤던 그 사케리가 발견한 그 두각이 모두 예각인 그런 상황이 이 구면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것은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평행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이제 만날 수가 있다. 평행한 두 직선이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한 점에서 평행하지 않은 선을 무한히 많이 그을 수 있다 라는 어떤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하나의 모순이 없는 완벽한 기하학 체계가 완성이 되는데요. 그 체계 역시 성립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평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구면 아니고요. 이렇게 생긴 세상입니다. 대략 봤을 때 여기 세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 보이죠? 그리고 두 평행한 선을 보고 있는데요. 이 거리가 계속 변해가고요. 계속 나아갈수록 무한히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거를 이런 세상에서 나는 얘기를 왜 하냐 라고 받아들이기엔 라고 이렇게 무시해버리기엔 너무나도 완벽하고 모순이 없는 체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고 부르고 기하학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앞에서 봤던 것은 타원 기하학이라고 불리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쌍곡 기하학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결국 그 평행 공리가 성립하지 않는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왔던 은연중에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평면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고 다른 공면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아니 뭐 그래봤자 저런 게 어디 있어라고 저런 게 어디 쓰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과도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휘어있는 면이거든요. 휘어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또한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지금 GPS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이런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굉장히 작은 공간, 뭐 전자마 뭐 이런 수준에서 굉장히 작은 공간이나 굉장히 큰 범위에서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중요한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만 보면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평면이라는 그 세상이 우리가 선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구면이나 이런 이상하게 생긴 면 그런 곳에서 생각되는 기하학 이것도 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세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하학은 결국 정의와 공리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만드는 그런 학문으로 성질 자체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어떤 기하학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그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지만 언젠가 또 상대성 이론과 같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깨진다면 또 어떤 세상이 열리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패러다임의 전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희미하고요.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우리들이 살아있던 때는 아닙니다만은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기독교 이전을 뭐라 그러지? 네, 우리의 한계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한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진영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죠. 천동설을 굉장히 지지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뭔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보고 있었고, 새로운 해석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태양이 있고 그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동의를 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뭐 신학이 발전해 온 것, 그리고 앞으로 발전해 갈 것 역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내지는 새로이 해석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 또한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고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지금 거의 아는 것이 없다라고 볼 만한 이 세상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네, 저는 기하학에서 이런 논의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런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아예 사고의 틀이 바뀌어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별반 다름이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한층 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학을 받아들일 때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또한 이번 영상을 계기로 수학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하등 상관이 없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거, 그 안에서도 창조 질서랄까요?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어쩌면 재미있는 여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구절은 참고 문헌에 따로 쓰지 않았고요. 사진은 위키피디아에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서적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모쪼록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라고요. 다음은 아마 휴학 보고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죠.